국내 거주자의 외화 예금 중 중국 위안화 비중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연간 사용한 유급 휴가 일수가 전 세계 주요 24개국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GM이 올해 내수시장에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김창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이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성 확대로 제한된 지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7일 전날보다 3.39포인트 상승한 1939.8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1940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막판에 개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193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전면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과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에 따른 엔저와 정부의 엔화와 원화 동조화 발언에 따른 원화 약세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1,270억 원, 개인이 59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으며 기관이 나홀로 455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의류정밀, 운수창고, 기계 등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음식료품, 전기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등은 올랐지만 KB금융,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하이닉스 등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8.09포인트 오른 539.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9원 오른 1,093.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 증시 새내기 주들의 주가 성적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기업 공개 최대어인 삼성 SDS의 일반 공모 흥행을 계기로 증시 새내기주의 주가 성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한 새내기주의 주가 흐름을 통해 삼성 SDS의 상장 후 주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1개 종목의 주가 흐름을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14개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1개 종목은 시초가에 비해서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BGF 리테일, 화인베스틸, 쿠쿠전자 등 3개 종목은 모두 시초가 대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중 BGF 리테일은 이날 71,700원에 거래를 마쳐 공모가 대비 74.5%, 시초가와 비교해서는 25.8%나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새내기주는 18개 종목 중 10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기업 공개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한 하반기 이후에 상장된 종목의 주가 흐름이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이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로 증시가 크게 오르던 시기입니다. 더불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공모주로 몰리면서 청약 경쟁도 과열 양상을 띠던 시기입니다. 실제 7월과 8월 2달 동안 코스닥에 상장된 8개 종목 중 간만우와 파버나인을 제외한 6개 종목은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을 기록하거나 이를 웃돌았습니다. 당시 상장된 8개 종목 중 간만우와 창해 에탄올을 제외한 6개 종목은 모두 공모가와 시초가 대비 하락했습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새내기주는 대체로 상장 첫날에는 부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가도 회복했습니다.
상장한 메디아나는 상장 첫날 5,850원에 거래를 마쳐 시초가 대비 8.2% 하락했지만 7일에는 8,520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상장한 테라셈은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14.2% 떨어졌지만 이날 3,520원으로 회복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24일 상장한 아지넥스텍은 이날 4,085원에 거래를 마쳐 시초가 대비 93.4%나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제일모직이 올해 안에 상장할 계획이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티게임즈, 녹십자 MS 등을 비롯한 12개 기업이 상장 심사 승인을 받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 예금 중 중고 위안화 비중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 예금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 말 거주자의 위안화 예금은 217억 달러로 전월보다 13억 5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거주자란 내국인과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을 뜻합니다. 전체 거주자 외화 예금 중 위안화 비중은 32.7%로 전월의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위안화 예금 비중은 작년 12월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으며 올해 6월 20%, 9월에 30%를 각각 돌파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은행들도 위안화 정기 예금 판매에 뛰어들고 있어 위안화 비중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연간 사용한 유급 휴가 일수가 전 세계 주요 24개국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세계 24개국 직장인 7,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의 연간 평균 유급 휴가 일수는 8.6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 나라는 미국, 인도, 영국 등입니다. 직장인들이 유급 휴가를 가장 많이 간 나라는 프랑스였고 덴마크, 독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다음으로 직장인의 유급 휴가 일수 사용이 적은 나라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었습니다. 한국 직장인 가운데 유급 휴가를 전부 쓰지 못하는 비율도 61%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업무 일정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10명 중 6.3명은 업무 때문에 휴가를 미루거나 취소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중등 아파트 3,000제곱미터 평균 매매 가격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서부는 11월 첫째 주 시세를 기준으로 경기도 아파트 188만 2천여 가구에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905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등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매매가는 998만 원으로 이 업체가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중등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최고점이던 2007년과 비교하면 23% 떨어진 것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87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중대형 중소형 아파트 간 가격 차이는 2006년 3.3제곱미터당 460만 원에서 올해 120만 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과천시가 2007년보다 871만 원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가 648만 원 하락했고 안양시 417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GM은 올해 내수시장에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인데요. 지난해부터 선보이고 있는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 모델들이 높은 판매 신장세를 보이며 기록 달성을 견인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12만 3,928대를 팔아 2002년 회사 출범 후 역대 최고 연간 내수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GM의 다운사이징 터보 라인업이 기록 달성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GM은 7일 경기도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쉐보레 터보 트랙데이 행사를 열어 터보 차량 3종의 주행 성능을 선보이고 그간의 판매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트랙스, 크루즈, 아베오 등 한국GM의 터보 3총사는 올 들어 10월까지 12,000여 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88.5% 늘었습니다. 다운사이징은 배기량을 줄여 연비를 높이면서 터보차저 기술로 힘은 보다 강력해진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말합니다. 낮은 배기량으로 동급 차량보다 적은 자동차세를 부과받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국GM은 지난해 쉐보레 트랙스에 1.4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해 국내 최초로 다운사이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 차량은 2.0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동급 SUV보다 연간 최대 약 27만 원의 자동차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트랙스는 올 들어 10월까지 총 8,360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늘었습니다. 이어 출시한 크루즈 터보 엔진 모델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3,480대가 판매돼 전체 크루즈 판매의 약 23%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한국GM은 최근 2015년형 아베오를 출시하며 전체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1.4리터 터보 엔진으로 교체했습니다. 2015 아베오는 가속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00에서 4500rpm 구간에서 20.4kgm의 토크가 구현돼 뛰어난 가속 성능을 갖췄습니다. 또한 새로 적용된 6단 수동 변속 모델의 경우 연비가 리터당 14.9km에 달합니다. 아베오는 최근 7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며 10월 누적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2.2% 증가했습니다. 한국GM은 트랙스, 크루즈, 아베오 등 3종의 차량 외에도 다운사이징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다운사이징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정부가 고령자를 위한 헬스케어와 실버타운 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국내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부 박홍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헬스케어와 실버타운 리츠가 기존 컨셉트와는 어떤 다른 면이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리츠라고 하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부동산을 매입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헬스케어 시설을 개발하고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의 헬스케어 리츠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부동자금은 넘쳐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연기금과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대규모 복합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헬스케어나 실버타운 리츠의 경우 보통 지자체나 개인 사업자가 짓는 형태로 아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2년 후인 201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게 됩니다. 가히비체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복지시설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해 열악한 데다 민간에서는 시설 투자비를 입주자의 분양금과 보증금에 의존하고 있어 고령자의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며 리츠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할 경우 공공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의료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리츠의 투자 포트폴리오 확충과 정부 재정 그리고 노인시설 태부족이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진 셈이군요. 이를 위해서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국토부는 현행 국가보험법상 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리츠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리츠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는 이외에도 소위 리츠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면서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국토부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해 현행 자기관리 리츠 위주로 구성된 법령을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유형별로 체계화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전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을 최초로 들여올 당시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인 자기관리 리츠 위주로 법이 구성됐지만 자기관리 리츠보다는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의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 이에 대한 법령까지 리비해 리츠 유행에 따라 법령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를 수주할 때 현지 정보 부족과 금융 조달 등에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중소 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해외 건설 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찬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들에게 맞춤형 금융 지원 확충 등을 통해 수주 확대와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18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센터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주로 수주정보 제공과 맞춤형 금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484건을 컨설팅했으며 이 중 41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금융 지원이 되도록 하였고 금액 규모로는 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해외 건설 플랜트 사업은 장기 침체인 국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건설 시장에서 매출 100억 달러를 올릴 경우 국내외 고용 효과는 3만 6천 명, 국산 기자재 분야에서는 3조 6천억 원의 수요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 3분기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은 48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 누계는 4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459억 달러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특히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수주 실적 107억 달러 중 중동과 아시아를 제외한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 진출 실적이 50억 달러에 육박해 46%를 점유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해외 건설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시장 개척 의지를 갖고 진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온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국토부는 올 3분기까지 48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록한 만큼 올해 말까지 목표 수주액인 700억 달러 수준의 해외 건설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수주 활동 중인 해외 건설 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계약 예정 공사가 150억 달러 수준이며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정보력, 자금력, 기술력 등에서의 역량 부족 때문입니다. 이런 중소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건설 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가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외건설 플랜트 중소중견기업의 수주 확대 전략 세미나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정보력, 자금력, 기술력 등의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제 우리 해외건설은 국가의 핵심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주 비중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까지 수주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력 및 정보력과 자금력 및 기술력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해외건설 플랜트 중소중견기업과 해외건설협회, 플랜트 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주 확대 전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봉남 서울대 교수는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모델을 소개하고 인재 수급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중소건설은 충분히 강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과 장비, 전문 인력은 웬만하면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식 인재 양성 프로그램, 정말 프로그램을 고급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력도 안 나옵니다. 머리 든 것만으로 안 되거든요. 특히 첫 번째 세션 마지막 무대에 오른 박관식 코트라 자문관은 40여 년간 해외 경험을 통해 얻은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발주 정보 취득 방안을 제시해 세미나에 참석한 청중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처장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정 처장은 중소 중견기업의 이행성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위주의 심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정의종 한국플랜트학회 부회장은 해외건설 플랜트 기술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기술 수준이 지금 빠르게 좁혀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점적 위치에 있는 신산업 분야는 우리가 따라가기가 지금 어렵고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중소형 플랜트 기술을 산관 학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술적 중요도, 또 기술 개발이라든가 시급성, 기술의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편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30여 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관련 정보와 금융 컨설팅 등에 대한 현장 상담을 제공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도약 개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존 자산매입 규모를 유지했지만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0.05%로 유지했습니다. ECB는 또 예금금리도 현행 마이너스 0.2%로 한계대출금리 역시 현행 0.3%로 각각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CB는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15%에서 0.05%로 내린 이후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동결했습니다. 블룸버그 등의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ECB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부양책인 자산 매입도 새로운 조치를 내려놓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면 비전통적 조치들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인권유린 책임자 제재를 위한 유엔 논의가 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유엔 총회 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으로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EU를 대표한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가토 1등 참사관은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40여 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서명해 지난달 22일 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날 EU 대표의 제안 설명이 끝남에 따라 3위원회는 이달 중에 결의안을 채택해 총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결의안에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되자 북한은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결의안 채택이 강행된다면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미국 국민 사이에 스며든 피와볼라가 이번에는 미국 의료산업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고가의 최첨단 진단기기를 제조하는 업체 일부가 에볼라 감염자 치료에 대한 이 기기를 사용한 병원에 기계 점검과 보증에 대한 제한 조처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업체는 마치 에볼라 감염 우려 환자를 21일간 격리시키듯 기계도 격리해야 한다고 병원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계 제조업체와 민간 실험실이 에볼라 환자를 검사한 기기를 수리하거나 환자의 체액을 검사할 소속 직원들의 에볼라 감염을 우려한 탓에 벌어진 소동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료산업계의 반응을 터무니없고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티븐 힐리치스 네버래스카 대학 병리학 미생물학회 회장은 의료업체의 근거 없는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의 병원 대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비싼 기계를 소각해야 한다는 업체에 맞서 병원이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반면에 동쪽 지방에는 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방의 비는 저녁에, 영남 동해안 지방은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요. 이 비는 내일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과 한낮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남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7도, 대전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춘천과 대전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광주 8도, 부산 12도, 한낮에 광주와 대구 16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울릉도는 저녁 나절에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속초 8도, 강릉 9도, 낮 기온은 속초 16도, 강릉과 울진 17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은 강원 영동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